2026년 새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임직원들 앞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려하던 위기 요인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인공지능 내재화를 통한 돌파구를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2026년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정 회장은 올해 경영 환경을 매우 엄중하게 진단했습니다.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가장 큰 버팀목은 깊은 성찰에서 비롯되는 체질 개선이라며 제품과 품질이 고객 앞에 떳떳한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제시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AI 기술 내재화입니다. AI 역량을 내재화하지 못한 기업은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호한 진단이었습니다. 단순히 AI를 활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룹 전략에 최적화된 자체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 회장은 피지컬 AI로 중심이 이동할수록 자동차와 로봇 같은 움직이는 실체와 제조 공정 데이터의 가치는 더 희소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터와 자본, 제조 역량을 갖춘 현대차그룹에게 AI는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는 자신감도 드러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실제 공장과 동일한 조건을 갖춘 로봇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설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직접 투입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기반 아틀라스의 성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양산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류 로봇 스트레치와 사족 보행 로봇 스팟도 그룹 내외부 현장에서 사용 데이터를 쌓으며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즉 SDV 개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됩니다. 미래차 개발을 맡아온 포티투닷과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2028년 모든 차종을 SDV로 전환한다는 로드맵을 병행하는데요. 장재훈 부회장은 SDV 전환은 그룹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완성도 제고와 차종 확대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창현 전 사장 공석 2구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진전이 있습니다. 합작사 모셔널은 올해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완전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고도화에 나섭니다. 실제 도로에서 사람 없이 운행되는 택시가 등장하는 거죠.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는 750만 8,300대입니다. 전년도 목표치보다 1.6% 늘린 규모인데요. 현대차는 아반떼와 투싼 풀체인지 등 신차로 판매 성장을 노리고 제네시스는 첫 대형 SUV GV90을 준비 중입니다. 기아는 북미 전용 SUV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와 신형 셀토스를 선보이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판매 법인을 신설해 시장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기아는 313만 대를 팔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현대차그룹의 전체 판매는 727만 3,983대였습니다. 목표치 739만 대에는 약간 미달했지만 미국 관세 등 불확실성이 커진 여건을 감안하면 준수한 성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정리해보면 현대차그룹의 2026년 전략은 세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AI 기술 내재화를 통한 체질 개선. 둘째, 로보틱스와 SDV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확장. 셋째, 750만 대 판매를 통한 시장 지위 공고화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산업 변화가 큰 만큼 우리에겐 더 큰 성장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데요.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도약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데이터입니다. 제조 공정, 자율주행, 로봇 운용에서 쌓이는 실제 데이터가 현대차그룹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AI로 전환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현대차그룹은 전통 제조업에서 AI 기반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는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들의 도전이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하루 만에 13% 올랐어요. 아니 이게 삼전도 아니고 코인도 아니고 현대차가요. 35만 원 찍으면서 역대 최고가 경신했습니다. 진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근데 현대차만 오른 게 아니에요. 현대오토에버 26% 폭등, 현대글로비스 16%, 현대모비스 7%, 그룹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뭘 발표했길래 이 난리가 난 걸까요? 답은 CES에 있었어요. 현대차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봇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은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닙니다. 키 1.9m, 몸무게 90kg, 저보다 커요. 근데 50kg을 번쩍 들어 올립니다. 관절이 360도로 돌아가요.
등 뒤로 다리 꺾으면서 벌떡 일어나는데 이거 보고 소름 돋았어요, 진짜. 손에는 촉각 센서가 달려 있어서 섬세한 작업도 가능하고요. 제일 무서운 건 학습 속도예요. 웬만한 작업은 하루 만에 배워요. 배터리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하러 갑니다. 근데요, 여기서 진짜 핵심이 나와요. 현대차가 구글이랑 손잡았어요. 구글 딥마인드 아시죠? 거기서 만든 AI 제미나이가 로봇 두뇌로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은 현대차, 머리는 구글. 이 조합 좀 무섭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 현대차였을까요? 증권사 분석이 재밌어요. 구글 입장에서 로봇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자기네 공장에서 바로 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대요. 그게 딱 현대차였던 거죠. 실제로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 투입합니다. 그리고 연간 3만 대 양산한다고 발표했어요. 테슬라 옵티머스랑 정면 승부 선언한 거예요. 아참, 정의선 회장이 CES에서 젠슨 황도 만났어요. 비공개 회동. 현대차 이미 엔비디아랑 파트너십 맺은 상태거든요. 뭔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증권사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 올렸어요. 이유가 뭐냐? 이제 자동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지컬 AI 선도 기업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거죠. 자동차 가치에 로봇 사업 가치까지 얹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요. 아틀라스 로봇 공개, 구글이랑 손잡고 3만 대 양산 산업. 이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차량이 현대차 다시 봐야겠는데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변신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죽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CES.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로봇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전자가 각각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피지컬 AI 시대의 개막을 알렸는데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 집안일을 대신하는 로봇.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먼저 현대차 그룹의 아틀라스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기존 유압식에서 완전 전동식으로 바뀌면서 무게는 줄고 효율은 높아졌습니다. 아틀라스는 무대에 누워있다가 다리를 등 뒤로 꺾어 일어서는 동작을 선보였습니다. 관절이 360도 회전하고 걷는 모습은 사람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참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능도 놀랍습니다. 최대 5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고 손을 뻗으면 2.3m 높이까지 닿는데요. 영하 20도에서 영상 40도까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손에는 예민한 촉각 센서가 달려 있어서 문을 열거나 불규칙한 형태의 물건도 집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은 하루 안에 학습이 가능하고 배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 교체까지 한다고 하네요.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메타 플랜트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부품 서열 작업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는 조립 공정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는 이를 슈퍼휴먼이라고 불렀는데요. 인간보다 강력하고 인간보다 다양한 동작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의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 건설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파트너십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엔비디아에 이어 이번에 구글 딥마인드와 손을 잡았는데요. 딥마인드의 생성형 AI 제미나이가 아틀라스의 두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재원 현대차 그룹 부회장은 속도보다 기술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I를 자체 개발하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해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LG전자는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를 선보였습니다. 류재철 CEO가 연설하는 도중 클로이드가 목소리 톤을 분석해 물이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물을 건네는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클로이드의 진가는 빨래 개는 동작에서 드러났습니다. 수건 가장자리를 정확히 잡아 반으로 접고 다시 2번 더 접는 동작이 물 흐르듯 이어졌는데요. 세탁기에 빨래를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LG전자가 제시한 개념은 제로 레이버 홈, 즉 가사노동이 없는 집입니다. 클로이드가 냉장고나 오븐에 다가가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식으로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는 구조인데요. 정리하면 현대차의 아틀라스는 공장형 휴머노이드입니다. 50kg을 들고 극한 환경에서 일하며 2028년부터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구글 엔비디아와의 협업으로 AI 두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G의 클로이드는 가정형 로봇입니다.
빨래개기,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대신하고 스마트 가전과 연동되는데요. 사용자의 상태를 파악해 먼저 행동하는 공감 지능이 핵심입니다. 두 회사 모두 강조한 건 행동하는 AI였습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 이것이 2026년 CES가 보여준 피지컬 AI 시대의 방향성이었습니다. 공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적어도 그 첫걸음은 확실히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ADC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주식시장이나 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요. 쉽게 말해 암세포만 콕 집어서 공격하는 유도미사일 같은 항암 기술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바이오의 양대 산맥인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이 기술을 들고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그것도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놓고 말이죠. 과연 누가 이 거대한 판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전쟁의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 방광암 치료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파드셉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지난 30년 동안 꼼짝도 않던 방광암 치료의 표준을 완전히 바꿔버린 괴물 같은 존재예요. 기존 치료법보다 환자의 생존 기간을 2배나 늘려놨거든요. 덕분에 매출이 1년 만에 30배나 뛰면서 작년에만 2조 3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10조 원까지 커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과 셀트리온이 바로 이 파드셉이 장악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이미 1등이 있는데 왜 뛰어드냐고요? 알고 보니 이 천하의 파드셉도 약점이 꽤 많았거든요. 우리 몸의 피부 조직에도 암세포와 비슷한 성분이 있어서 약을 맞으면 탈모라 피부 발진 같은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환자 10명 중 1명은 아예 약이 듣지 않고 2년쯤 지나면 절반은 내성이 생겨버리죠. 지금 삼성과 셀트리온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파드셉보다 효과는 좋으면서 부작용은 적은 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베스트인 클래스 전략이죠. 1등보다 더 나은 2등이 되어 시장을 뺏어오겠다는 건데 양쪽의 기술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삼성은 암세포 공격력을 2배 이상 높이는 기술을 넣었고 셀트리온은 내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이미 임상 1상에 착수해 속도전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신약 하나 만든다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삼성과 셀트리온이 카피약, 바이오시밀러 전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신약 개발사로 거듭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시험대거든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파드셉을 만든 시젠이라는 회사를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무려 4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조 원입니다. 그만큼 ADC 기술의 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이죠. 여기에 국내 ADC 강자인 리가 캔바이오까지 가세하면서 한국 기업들끼리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신약 허가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임상 과정이 남았지만 만약 여기서 승기를 잡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항암제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글로벌 빅파마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방광암 치료의 세대 교체,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드는 한국 바이오의 무서운 추격. 과연 삼성 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 중 누가 먼저 포스트 파드셉의 깃발을 꽂을까요? 앞으로 K바이오의 운명을 가를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먹는 비만 치료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주사가 무서워서 혹은 비싼 가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엄청난 소식인데요. 노보노디스크가 1월 10일경 미국에서 위고비 알약을 세계 최초로 출시합니다. 이제 매주 주사를 맞지 않고 매일 알약 하나면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건 가격입니다. 초기 용량 기준 한 달에 149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만 원 정도인데요. 이는 미국 내 주요 비만 치료제 중 가장 저렴한 수준입니다. 주사기보다 알약을 만드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이라네요. 덴마크 본사에서는 이번 출시를 두고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비만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살을 빼는 것에서 뺀 살을 유지하는 것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비만을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영향이 큰 만성질환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잠깐 굶어서 빼는 게 아니라 고혈압 약처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평생 주사를 맞는 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감량 초기에는 효과가 빠른 주사를 쓰더라도 유지 단계에서는 간편한 알약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필립 높 최고 의학 책임자는 주사와 알약의 약물 노출 효과가 같다는 임상 근거가 있다고 밝혔어요. 즉, 환자와 의사가 상황에 맞춰 제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현재 전 세계 비만 환자 중 실제 약물 치료를 받는 비율은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기 꺼려지는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 빈틈을 저렴하고 먹기 편한 경구형 치료제가 메우게 될 겁니다. 골드만삭스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2030년엔 1,300조 원 규모로 폭발할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용량보다 3배 더 강력한 고용량 제형도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매일 먹는 것도 귀찮은 분들을 위해 한 달에 딱 한 번만 투여하는 장기 지속형 치료제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결국 비만 치료는 얼마나 많이 빼느냐의 경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요요 없이 유지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위고비 알약이 미국에서 월 149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됩니다. 주사제보다 접근성이 훨씬 좋아졌죠. 둘째, 이제 비만 치료의 핵심은 감량 이후의 장기 유지입니다. 먹는 약은 꾸준한 복용을 도와 요요 현상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셋째, 앞으로 고용량 알약부터 월 1회 투여제까지 치료 옵션은 계속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비만 정복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 먹는 비만약의 등장, 여러분의 다이어트 계획에는 어떤 변화를 줄까요? 건강한 체중 관리를 위한 새로운 옵션,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